마트 계산대에서였습니다. 젊은 직원이 제 물건을 찍으면서 제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더군요. 물건만 보고 화면만 보고 영수증을 밀어주고는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다음 분 계산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 카드를 챙기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은 며칠째 안 깎았고 머리는 산발이었고 낡은 트레이닝복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 직원의 눈에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풍경이었구나. 그땐 그러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마트에 가면 직원들이 먼저 인사했고 동네에서 누군가 사장님하고 불렀고 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는 정장을 입었고 구두를 신었고 면도를 매일 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은 휴대폰만 보고 경로당에서는 구석 자리에 앉게 되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도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건 나이가 아니라 제가 저를 포기했기 때문이더군요. 올해 73입니다. 혼자 사는 지 2년째입니다. 아내가 먼저 갔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살고 작은 아들은 외국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오고 명절에 잠깐 얼굴을 봅니다. 아파트 14평입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요즘은 커튼을 잘 안 열게 됩니다. 밖에서 누가 볼까봐가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입니다. 옷장에는 예전에 입던 정장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아내가 골라줬던 남색 양복, 회색 코트, 와이셔츠 5벌. 다 깨끗합니다. 안 입어서요. 지금 입고 있는 건 회색 트레이닝복입니다. 아내가 떠나던 해 겨울에 산 거라 이제 3년째입니다. 소매 끝이 늘어났고 무릎 부분이 번들거립니다.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같은 걸 계속 입으니까 빨래도 적고 고르는 것도 편합니다. 세면대 서랍 안에는 면도기가 있습니다. 아내가 생일에 사준 것인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꺼냅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고 나갈 곳도 없으니까요. 오전에는 약 먹고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 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봅니다. 매일 비슷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달 전쯤 아파트 입구에서 옛날 직장 후배를 만났습니다. 후배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고는 애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가족, 근황 같은 것들. 그런데 후배의 눈빛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 것도 불편해하는 것 같았고 말을 끊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후배가 말했습니다. 부장님, 건강 조심하세요. 그 말투에는 연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의 존경이 아니라 늙은 사람을 향한 안쓰러움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나 자신은 꾸미고 살아야지.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젊을 땐 꾸미는 게 당연했습니다. 직장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세상 속에 내 자리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꾸민다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놓지 않으려는 마지막 끈이더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갈 곳이 없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스스로를 꾸며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거울 앞에 서기 두려운 분들께 혹은 이제 뭐하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5가지 이유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꾸미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을 회사에 다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면도하고 와이셔츠 다림질하고 넥타이 매고 출근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특히 겨울 아침엔 이불 속이 따뜻한데 차가운 세면대 앞에 서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순간 저는 누군가의 남편에서 회사의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두를 신는 순간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1년은 편했습니다. 늦게 일어나도 되고 면도 안 해도 되고 트레이닝복만 입어도 됐습니다.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째 접어들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동네 슈퍼 주인이 저를 못 알아봤습니다. 10년 넘게 다녔던 곳인데 제 얼굴을 보고도 어서 오세요 한마디만 했습니다. 예전엔 부장님 오셨어요? 했었는데 말입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출 상담을 하려는데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연봉이 들어오던 그 통장인데 이제는 국민연금만 찍히니까요. 직원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공손하지만 차갑더군요. 동네를 걸을 때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마주치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먼저 인사해도 어색하게 웃고 지나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김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입니다. 혼자 삽니다. 저처럼 퇴직하고 혼자가 됐습니다. 김 씨를 처음 본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경로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낡은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걸요. 그런데 석 달 전쯤 김 씨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정장을 입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구두를 닦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처음엔 어디 취직이라도 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경로당에 들렀다가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벤치에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김 씨, 어디 나가시게 됐어요? 김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갈 데는 없어요. 그런데 옷을 안 입으니까 사람들이 저를 안 보더라고요. 예? 슈퍼 가도 은행 가도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도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로 저를 못 보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안 보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다시 입기 시작했어요. 갈 곳이 없어도 하루를 시작한다는 느낌이라도 가져야 안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김 씨가 석 달 전에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짊어진 하루가 무거워진 것뿐입니다. 무거워진 하루 속에서 외모를 꾸민다는 건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고 세상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꾸미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지웁니다. 하지만 그보다 무서운 건 내가 나를 먼저 지운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꾸미지 않으면 나 자신도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고 비가 너무 오면 또 망했습니다. 우리 형제는 6이었고 밥상은 언제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에 나갈 때면 꼭 한복 바지저고리를 차려입으셨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고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날 밤 다림질을 해주셨고 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수염을 깎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장에서 누가 보기라도 해요? 그냥 편한 옷 입고 가시지.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보려고 입는 게 아니요. 나 자신한테 예의를 갖추는 기라. 예의요? 그려. 사람이 자기한테 예의를 안 갖추면 결국엔 자기를 버리게 돼. 가난해도 힘들어도 나는 나를 함부로 안 대한다는 걸 보여주는 기여.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주제에 괜한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을 지키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셨던 겁니다. 아버지는 68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던 날도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어머니가 입혀드린 깨끗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평생 자기를 함부로 안 대했어. 마지막까지도 그러셨지. 그 말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셨던 건 옷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구나 싶어서요. 저희 동네 경로당에 박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81살입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올 때마다 할머니는 립스틱을 바르고 오십니다. 진한 빨강도 아니고 튀는 색도 아닙니다. 그냥 연한 핑크색입니다. 처음엔 잘 안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씩 발라져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젊은 복지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바르시느라 손도 떨리시고 힘드시죠? 할머니가 잠깐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힘들지. 손이 떨려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라도 안 하면 나도 나를 놓아버릴 것 같아서요. 예?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요양원 갔던 내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선 옷도 대충 입히고 머리도 안 빗겨주고 그냥 누워만 있게 하더래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그 친구가 달라졌어요.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없고 그냥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렇게 안 되고 싶어요. 무릎이 아파도 손이 떨려도 이거라도 하면서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아직 괜찮아. 너는 아직 여기 있어. 그렇게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자신을 놓아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면도를 안 하고 옷을 대충 입고 머리를 빗지 않으면서요. 그게 편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게 덜 아프니까요.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나를 놓으면 어느 날 문득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아팠지만 지금의 나는 그 시간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견뎌낸 나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면도날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거울을 보며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으로요. 세 번째 이유는 외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입니다. 몇 년 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3개월이라고 했지만 아내는 6개월을 버텼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 병원 가서 점심 먹이고 오후에 산책시키고 저녁에 집에 와서 씻고 밤에 다시 병원 가서 밤새 간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깨끗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면도하고 깔끔한 옷 입고 구두 신고요. 병실에 들어가면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오늘도 멋지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쳤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수면 시간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었고 먹는 것도 불규칙했고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냥 편한 옷만 걸치게 됐습니다. 면도도 며칠씩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같은 옷을 며칠씩 입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좀 씻고 오세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아내를 위해 밤새 깨어 있는데 제 외모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화장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머리는 기름에 쩔어 있고 눈은 충혈돼 있고 옷은 구겨지고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처참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샤워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머리를 감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힘들었구나. 미안해. 아내는 제가 무너지는 걸 봤던 겁니다. 제 외모가 말해줬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다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같은 병실에 이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6이었습니다. 폐암 말기였습니다. 이 씨는 혼자 입원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하나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왔습니다. 이 씨는 병원복만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도 안 빗고 면도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드님이 면회를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볼 사람도 없는데 뭐. 아드님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제가 오기도 싫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이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드님은 10분도 안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이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엔 멀쩡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들한테도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요. 지켜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 나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외모는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잃는 게 많습니다.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때로는 가족도 잃습니다. 돈도 줄고, 시간도 줄고, 기회도 줄어듭니다. 그래도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라고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외모를 방치하면 그 자존심마저 무너집니다. 지난주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들 늙었습니다. 머리는 희고, 주름은 깊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다들 깔끔했습니다. 머리를 빗었고, 옷을 차려입었고, 서로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중에 최 씨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최 씨는 예전에 우리 중에 제일 멋쟁이였습니다. 항상 옷을 잘 입고 사람들 웃기는 걸 좋아하고 모임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졸업 사진을 보면 최 씨만 유독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 최 씨는 달랐습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티셔츠에는 얼룩이 묻어 있었고 청바지는 빛이 바랬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한데 정리가 안 돼 있었고 면도도 안 했습니다. 모두 최 씨를 봤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야, 최 씨 요새 뭐해? 최 씨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 있지 뭐.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예전의 최 씨가 아니었습니다. 건강은?
그저 그래.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주로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습니다. 예전엔 최 씨가 제일 많이 웃고 떠들었는데 그날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다른 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최 씨 많이 힘든가 봐. 외모만 봐도 알겠더라고. 아내가 몇 년 전에 갔다더라. 그 이후로 계속 혼자래.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 씨는 혼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최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 나야.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하자. 최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한데 나 요새 몸이 안 좋아서.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몸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 그럼 몸 좀 나아지면 연락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왜 저렇게 됐을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아니었습니다. 최 씨는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겁니다. 꾸미지 않으니까 사람을 안 만나게 됐고, 사람을 안 만나니까 더 꾸밀 이유가 없어졌고, 그러다 보니 자존심마저 무너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나는 최 씨처럼 되지 않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외롭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그래도 나는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오늘도 나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너는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 말을 믿으려면 나 자신부터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이 외모를 꾸미는 겁니다.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것. 그게 나 자신에게 하는 인사입니다. 오늘도 안녕하고 말을 거는 겁니다. 5번째 이유는 꾸민다는 것이 삶의 마지막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일상이 저절로 질서를 만들어줬습니다. 6시에 알람이 울리고 7시에 출근하고 9시에 회의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6시에 퇴근하고 11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귀찮았지만 그게 하루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알람을 안 맞춰도 됩니다.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됩니다. 아침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옷을 갈아입어도 되고 안 갈아입어도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지킬 약속도 없습니다. 처음엔 그게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달, 2달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무질서더군요. 질서가 없으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하루가 무너지면 일주일이 무너지고 일주일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계십니다. 이름은 정 씨입니다. 60대 후반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합니다.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아저씨, 새벽부터 힘드시죠? 정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이게 좋아요. 새벽부터 일하는 게요? 네. 유니폼 입고 모자 쓰고 구두 신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거라도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싫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유니폼 입는 게. 그런데 이 일 시작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예전엔 하루가 의미가 없었거든요. 일어나도 할 게 없고 텔레비전만 보고 그러다 자고 그게 반복됐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루가 필요해서요. 유니폼을 입는 순간이 그의 하루였던 겁니다.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면대로 갑니다. 거울을 봅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빗습니다.
옷장을 열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요. 볼 사람이 없어도요. 아무 약속이 없어도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게 제 삶의 질서입니다. 며칠 전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골라줬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남색 양복, 회색 코트, 와이셔츠 5벌. 3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다시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이 중 하나를 입어보자고요. 다음 날 남색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조금 헐렁했습니다. 살이 빠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니 익숙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경로당에 들렀다가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했고, 슈퍼 주인이 어디 나가시게 됐어요? 라고 물었고, 경로당 사람들이 오늘 멋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냥 옷 하나 바꿔 입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저를 다르게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저를 다르게 봤고, 그게 세상에 전달된 겁니다. 남지 않는다고 해서 없던 시간이 되는 건 아니더군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모두 제 인생의 한 조각입니다. 그 조각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면 나 자신부터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의식이 바로 외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9단계 존엄 회복. 지금까지 5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우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외모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고, 삶의 질서를 만들려고. 하지만 이 모든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가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짐이고, 세상에게 짐이고, 어쩌면 저 자신에게도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욕심도, 기대도, 때로는 존엄까지도요.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먼저 안 걸었습니다. 세상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거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서 깨달았습니다. 짐은 외모가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짐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더군요. 짐은 내가 나를 포기할 때 만들어지더군요. 거울 앞에 섭니다. 떨리는 손으로 면도를 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고 낡았어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그 순간마다 저는 제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친구들도 세상도 아닌 오직 저만이 저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일은 82 끝이 아닙니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이 옵니다. 해가 뜹니다.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 하루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채로 맞이할 수도 있고 일어서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면도하고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갈 곳이 없어도요. 볼 사람이 없어도요. 아무 약속이 없어도요. 왜냐하면 나는 혼자여도 충분히 존엄하니까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나를 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나를 신경 씁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기대합니다. 나 자신에게 예의를 갖추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그게 제가 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꾸며야 하는 이유입니다. 옷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너는 여전히 존엄하다. 너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셨나요? 그곳에 비친 얼굴에게 한마디라도 건넸나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였다. 혹은 그저 오늘도 여기 있구나.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곳에 비친 73 노인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안녕. 그게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게 제 삶의 질서입니다. 그게 제 존엄의 증명입니다. 외모를 꾸민다는 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너는 여전히 소중하다. 너는 여전히 존엄하다. 너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렇게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거울 속의 당신에게 어떤 말을 건네시겠습니까?